엄청난 환호 속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대지를 가르는 듯한 현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관중들은 열광했고 영국인들은 믿기 힘든 모습에 모두 경악하고 마는데요. 과연 영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서 아나운서로 활동 중인 에메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정받은 일은 영국의 축구 경기장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인터뷰할 대상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축구팀 선수들이 아니라 너무 뜬금없게도 한국에서 영국 런던을 찾아온 한국 주니어 축구클럽이라는 팀의 한국인 아이들이었어요. 국장님으로부터 일을 배정받고 너무 기분이 나빴었는데요. 나름 아나운서로 수년을 근무했던 베테랑에 속했던 제가 영국의 유명 프리미어리그 선수들을 인터뷰하는 것도 아니라 아시아의 작은 국가에 있는 한국인들이라니요. 더군다나 성인도 아닌 어린아이들을 가서 인터뷰하라는 말에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랐었습니다. 저는 바로 국장님에게 찾아가 후배들도 많은데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거냐며 따지듯 이야기했었어요. 그 말에 국장님은 널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이상한 말들만 늘어놓기 시작하셨는데요. 저는 아시아인은 다 싫어해요. 그게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냥 검정. 머리에 동양권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가끔 길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만나면 그냥 보기 싫다는 생각에 시비를 많이 걸었기도 합니다. 제 남자친구도 아시아 사람을 싫어해요. 전에 지하철역에서 남자친구랑 쇼핑 가려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 아시아 남자가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저한테 저 친구 겁 좀 줘볼까 했었고 남자친구는 그 한국인한테 물티슈로 내 신발 좀 깨끗하게 닦아보라고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한테 재차 물어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말을 못 알아듣냐면서 한국인 남자에게 면박을 줬는데요. 그러니 그 한국인 남자는 황당했는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제 남자친구를 쳐다보더라고요. 저와 남자친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킥킥대고 웃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다른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에 제 남자친구는 어디 가냐면서 빨리 와서 신발을 닦으라고 소리쳤는데요. 그 소리에 그 한국인 남자가 가던 걸음을 멈추더니 저희에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은 장소라서 그냥 가는데 그런 인종차별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그 한국인 남자의 멱살을 잡고 지금 당장 너를 해할 수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멱살을 잡고 있던 남자친구의 팔을 가볍게 비틀더니 그대로 제 남자친구의 무릎을 굽히게 만들었고 저는 뭐 하는 거냐면서 한국인 남자한테 소리 질렀는데 한국인 남자는 제 남자친구를 향해서 한 번만 더 한국인들에게 무차별적인 시비를 걸거나 차별 행위하는 걸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면서 남자친구의 팔을 놓아주고는 가버렸었어요. 저희는 그냥 장난삼아 놀려본 건데 한국인 남자가 정색을 하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니 너보다 작아 보이는데 그것도 제압하지 못해서 그러고 있냐고 뭐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자신도 팔이 어떻게 꺾인 건지 너무 순식간이라 놀랐다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죠. 그 일이 있고 저는 프리미어리그 축구장에 국장님이 지시 내렸던 한국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위해 갔었습니다. 축구장에는 수많은 영국인들이 경기장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었는데요. 바로 그 지하철에서 만났던 한국인 남자가 그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 있던 게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지하철에 남자친구에게 굴욕을 줬던 그 한국인 남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감독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분명 저 남자는 나를 알아볼 텐데 저는 어떻게든 얼굴이 마주칠까 봐 시선을 돌리려고 노력했고 동문서답에 횡설수설하면서 최대한 그 남자를 피해 학생들만 인터뷰를 하려고 애썼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눈을 판 사이에 누군가 뒤에서 저의 어깨를 두들겼고 뭐지 싶어서 뒤돌아봤더니 글쎄, 그 한국인 남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모습에 너무 놀라서 뒷걸음치다가 넘어질 뻔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는 제가 넘어지려고 하자 저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었고 저는 한국인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겁을 잔뜩 먹었었어요. 사실 그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남자친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저를 일으켜 세워주고 괜찮냐는 말을 했었고 그리고는 또 만나네요 라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분명 그때 일로 나한테 해코지할 거라고 생각했고 겁이 났었죠. 그런데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우리 아이들을 인터뷰해 주실 텐데 커피 마시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축구장 로비에 있던 카페에서 한국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 한국인 남자는 저에게 대체 왜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과 같은 혐오 범죄를 하려고 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영국인들은 다 같은 아시아인들이라고 똑같이 인종차별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중국인들은 그냥 매너 없는 행동들과 뭐만 보면 영국에서 훔쳐가려는 습성 때문에 싫은 거였고 일본인들은 뭐 아는 것도 없고 영어도 할 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려는 게 보기 싫은 건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분명 영국인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영국에 와서 돈을 벌어서 싫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 시절만 해도 대학교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한국인들이 자리를 차지해버리니까 질투가 나는 거죠. 한국인 남성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아무리 그래도 타국에서 온 손님을 향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절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면서 한국인들은 영국인들보다 체격이 작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5,000년 역사에 강한 민족성이 있어서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자친구에게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 한국인들을 상대로 그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봉변당할 수도 있다면서 말이죠. 그 말에 속으로 저는 강한 정신 어쩌고 해도 영국인들 피지컬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인들에게 영국 사람들이 오히려 봉변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 한국인 남자가 인솔에서 데려왔던 한국인 학생들은 영국 학생들보다 머리 하나가 작을 정도로 체구가 작아 보였거든요. 여하튼 축구 경기 시작 전 전야제가 시작되었고 한국인 학생들이 경기장 코트로 달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의 놀라운 움직임들을 보고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있을 때나 가끔 지나가면서 본 게 다였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뭘 해봐야 율동 같은 거나 하고 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음악과 함께 절도 있는 동작으로 포문을 열었던 장면에 압도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발에 스프링이라도 달린 건지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며 발차기도 하고 시작부터 범상치가 않더라고요. 공중에서 360도 회전해서 발차기를 하는 건 그냥 기본이고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곳까지 날아 몸을 회전시키지 않나 무슨 올림픽 체조를 꼭 보는 것처럼 성인 어른들도 감히 엄두가 나지 않을 그런 무술들을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중국인들이 한 번은 와서 묘기를 부린다며 중국인 학생들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는 허리를 반으로 접거나 항아리를 머리 위에 올리고 중심을 잡는 묘기부터 접시를 막대에 올려놓고 돌리는 괴기스러운 묘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걸 보고 대체 저게 왜 대단한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묘기들을 중국인들이 선보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접시를 떨궈서 경기장 바닥에 깨진 접시 조각 때문에 코트를 다시 정리하고 접시 유리 파편들을 치운다고 경기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경기장을 치우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나가버렸었죠. 당시 관계자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얼른 본인들이 가지고 왔던 소품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깨진 유리들도 정리해달라고 했지만 중국인들은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보여줬다며 치우는 건 그쪽이 해야 한다고 우겨대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서 담당자들이 학을 뗀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멋진 묘기를 당신들의 나라에서 선보여줬으니 우리 중국인 학생들이 축구 경기를 1등석에서 볼 수 있게 자리를 달라고 했었는데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에 그날 이후로는 절대 중국인들을 전야제에 초대하지 않았다더라고요. 지금은 매년마다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정말 믿기 힘든 태권도를 선보이며 영국인들의 눈을 사로잡고 있는 거고 믿기 힘든 놀라운 한국인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에 많은 영국인들도 만족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한 한국인 학생을 인터뷰할 수 있었는데요. 태권도라는 무술에 대해서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연습하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린 학생이 너무 뜬금없는 말을 해서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었어요. 뭐라고 했었냐면 이렇게 먼 나라에 와서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선보일 수 있는 것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태권도를 제가 배우고 수련하는 목적은 단순한 무술의 개념을 넘어서 사람다운 사람, 즉 인간의 신체적 조건과 아울러 정신적으로도 성장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주변에 이런 격투,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약자를 대할 때 항상 자신의 강함을 내세우고 그것이 무기가 되어 타인을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 항상 자신은 저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더니 글쎄 태권도는 뛰어난 무술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광범위한 적응력을 높여주고 인성과 인품, 그리고 부모님과 어른들을 향한 예절과 태도를 배울 수 있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인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그동안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 못되게 굴었던가 반성하게까지 되었는데요. 인터뷰를 마치고 학생에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저에게 깍듯이 인사하고는 많은 영국인 분들에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를 시점으로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 같아요. 한국인에게 시비를 걸었던 남자친구와는 당연히 헤어졌고 지금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한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에 푹 빠졌는데요. 이미 이런 한국을 진작부터 알고 한국인들의 성숙한 자세에 대해 배워야 한다며 말했던 해외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던 내용들을 조금 소개해보면 이런 거였어요. 한국은 역동성과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라며 모든 일을 빠르게 돌아가게 하는 힘의 역동성으로 항상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빠르게 친밀감을 나타낸다. 오랜 침탈 시에도 오로지 속으로만 삭혀왔던 억눌렸던 감정은 한국의 발전을 도모하여 성장시키는데 솟구친 것으로 보여진다. 늘 전면에 나서서 당당히 주인공이 되어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다. 키신저라는 유명인은 이렇게 한국을 평가했고 알랭드라는 외교관은 한국에 대해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면서 한국인들은 따뜻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고 한국인들은 낙천적이며 예의 범절이 바르고 호기심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또한 러시아의 장교였던 알렉드프는 수많은 군중을 군대나 총검 없이도 명령 하나로 통치하는 것이 한국이라며 한국은 어디를 갔어도 질서가 파괴되었던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가는 곳마다 평화스럽고 평온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이던 중국의 중문학자로 있던 왕혁재는 한국을 경험하고 한국인들의 몸속에는 젊고 뜨거운 에너지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맑은 피가 흐르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며 강하고 부지런한 한국인들이라고 평가했는데 반면 늘 느긋하고 변통에 능한 중국인들은 이런 한국인들의 기질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축구장에서의 인연으로 한국의 축구클럽 주니어 팀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행보를 모두 옆에서 지켜봤는데요. 한국인 학생들이 가는 곳마다 환호성이 터졌고 심지어 영국은 명예시민권이라는 증서를 제공했을 정도로 한국인 학생들의 퍼포먼스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한국인들을 따라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하겠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얼마 전 저는 한국을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다른 놀라운 일들도 너무 많았었지만
한국의 의식 문화에 정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데요. 바로 횡단보도를 대하는 한국인들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들도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에 이건 전혀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면서 한국을 엄청 부러워하고 감탄하기까지 했었는데, 사실 저희 영국에 오셔서 거리를 걷다 보면 아마 정말 당황스럽고 적응 안 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단횡단이에요. 차가 도로에 오거나 말거나 정말 당연한 듯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도로를 그냥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심지어 영국 리버풀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도 안전하다면 무단횡단을 해도 용인해 주는데요. 무단횡단을 경찰이 발견해도 벌칙금과 같은 걸 부과하지 않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무단횡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고, 오히려 차가 다니는 도로는 자동차와 사람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법제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술적 장치나 편의시설들을 도입하기라도 해야 하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 횡단보도는 있으나마나 한 존재고,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도로 위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고, 횡단보도에서도 녹색불이 켜지지 않으면 한국 사람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고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를 더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의 횡단보도 모습이었는데요. 횡단보도 주변은 모두 노란색으로 페인트가 되어 도로와 인도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노란 의자까지 준비되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의자는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앉아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든 용도라더군요. 별거 아닌 거일지 모르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보완하고 만들어낸 한국의 모습을 보고, 저와 저희 친구들은 영국에 수십 년도 지나도록 아무런 장치조차 개선되지 않은 채 낙후된 횡단보도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연이 영국의 정치인들도 좀 봤으면 하는 마음마저 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횡단보도에는 비가 오거나 햇볕이 강한 여름에 직사광선을 피하도록 하는 그늘막까지 있었는데, 더 깜짝 놀랐던 건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누군가 무단횡단을 하려고 하면 횡단보도가 가지 말라면서 말을 했던 것 때문인데요.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무단횡단을 감지하면 경고등과 안내 멘트를 해서 위험을 방지하고 있었어요. 정말 횡단보도 하나에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어 있다니. 바로 이런 모습에서 벌써 저희 영국과 한국의 생활 인프라 수준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사실 한국의 모든 도시가 최첨 단화된 현대 도시를 방불케 했으니까요. 어떻게 이런 작은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바로 시민들을 위해 개선되고 즉각 실현되는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영국은 뭐 하나 작은 시설 하나 하려고 해도 각 노동조합부터 지역의회, 시민단체, 인권단체까지 거쳐서 몇 년은 지나야 시설이 보급될까 말까 한데, 한국의 이런 선진화된 모습은 우리 영국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영국에서 만났던 한국인 감독님과 연락해서 만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태권도 도장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감독님을 따라 한 태권도장에 가볼 수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학생들이 도복을 입고 열심히 수련에 열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기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학생들의 기합 소리에 움찔해지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생기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영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보여줬던 군무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찾아봤던 태권도는 도복 위에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서로 겨루는 것과 품새라고 해서 순서에 맞게 절도 있는 동작을 하는 걸로 봤는데, 제가 영국에서 봤던 한국 학생들의 태권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음악과 함께 공중을 날아다녔고 엄청 화려한 모습들을 선보였었는데 그건 어떤 거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감독님은 그건 한국 태권도의 자유품새라는 종목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자유품새는 음악에 맞춰서 예측 불허한 표현을 자유롭게 하는 태권도 품새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국에는 지금은 아주 유명한 트로트 가수인 나태주라는 가수가 이 자유 품새로 세계대회에서 우승했던 적이 있다더라고요. 이런 자유 품새를 제대로 시연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은 물론이고 연출부터 시범 선수들까지 본인만의 개성을 가지고 태권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절도와 정확성 숙련도 역시 필수이기 때문에 사실 해외까지 나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앞에서 시범을 보이기 위해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해줬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저희에게 깍듯하게 인사해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가 인터뷰했던 당시 축구클럽 주니어 팀의 주장이었던 학생이더라고요. 감독님의 특별한 제안으로 저희는 태권도장에서 인터뷰를 했던 학생 중심으로 다양한 태권도 시연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나 절도가 있는 건지 고요함 속에서 도보 소리와 아이들의 당찬 기합 소리까지 그 모습에 정말 압도되는 기분을 느꼈어요. 온몸에 닭살이 돋아서 정말 그때는 진짜 닭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영국에는 사실 이렇다 할 전통 격투무술은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태권도장에서 한국 아이들이 보여준 태권도라는 한국의 전통 무술은 그 무술의 위대함을 넘어 어른을 대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예의범절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되었어요. 저는 여행을 마치고 영국에 다시 돌아가자마자 집 근처에 있는 태권도장을 수소문했는데요. 태권도를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영국에서 태권도 라이센스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만큼 큰 영향력을 인정받거든요. 아나운서 일을 마치면 저는 등록한 태권도장으로 달려가 태권도를 익히고 수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태권도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게 되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저는 태권도장에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 놀라워하면서 뛰어가 안아주었는데요. 바로 저희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사는 집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사시는데요. 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지내기 때문에 부모님 집에 종종 가곤 했는데 제가 등록한 태권도장에서 우연하게 엄마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엄마에게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냐면서 물었는데 엄마는 그건 내가 할 소리라면서 어떻게 절 보고 여기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관절도 안 좋은데 태권도 품새를 어떻게 하려고 도장에 나오는 거냐면서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는 오히려 태권도를 배우다 보니 건강도 좋아지고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때 제가 한국인들을 차별하고 시기 질투하며 비하했던 시절이 제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그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에 온 가족이 푹 빠져 사는 요즘입니다. 태권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서는 정말 한국인들이 부러울 정도인데요. 실제로 세계태권도 연맹에 따르면 태권도 회원국은 전 세계 210개국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유엔에 등록된 나라의 숫자보다 더 많은 나라가 태권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영국의 BBC는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는 성공적인 세계화에 완벽하게 성공했다는 해석을 내놓았고 여기에 태권도 DNA로 무장한 한국의 K사범들의 유연한 활약이 더 큰 힘을 보태지 않았을까. 세계 유명 방송사들은 해석하고 있죠. 한국을 넘어 먼 타국에서도 화려한 볼거리나 타격 중심의 단순 무도가 아닌 인성과 예절을 중시하는 태권도의 정신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당장 꺼져. 캐나다의 한 한국 식당화가 잔뜩 난 아시아 주방장이 손님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곳에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대에 재학 중인 제니라고 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6살 때 이혼하셨습니다.
처음엔 두 분 사이가 그렇게 안 좋은지 몰랐어요. 제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두 분이 이혼을 하신 후였죠. 아빠는 집을 나가셨고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엄마는 새 남자친구에 푹 빠져서 사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아빠와도 몇 년 만에 헤어졌는데 새 사랑이라고 별 수 있겠어? 조금 사귀다가 또 헤어지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는 자주 외박을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외로움을 채워준 것은 공부였습니다. 엄마 아빠에겐 버려진 저였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최고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사랑과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던 저였지만 사실 마음 한 구석은 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속마음도 이야기해보고 싶었지만 그럴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혼자서만 고민했죠. 나는 왜 태어난 것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다 우연히 한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싶어라는 말이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그 가사가 마치 저의 마음인 것 같았어요. 노래의 끝부분만 들었기에 어떤 노래인지 찾아내는 게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지만 인터넷에 노래 가사 한 줄을 치자 바로 찾아지더군요. 알고 보니 그 노래는 BTS라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노래였습니다. 한국 가수라니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노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마치 그들은 저희 상황을 잘 아는 친구처럼 제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BTS의 팬이 되었고 캐나다 최고의 명문 토론토에 진학했습니다. 모두 BTS 덕분이었죠. 저희 학교에는 유명한 강의 몇 개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알렉스 교수님의 한국 인문학 강좌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려면 수강 신청이 열리자마자 바로 클릭을 해야 합니다. 단 3초 안에 수강 신청이 마감되니까요. 다행히 저는 이 강의를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퀘벡에서 한국어 마을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한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놀랍게도 한국어 마을은 2000년부터 운영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은 초반에는 일본어와 중국어에 밀려 빈자리가 많았지만 지금은 한국어 캠프에 들어가는 게 BTS 콘서트 티켓을 사는 것만큼 어렵다고 자랑하시더군요. 하지만 캠프 참가 인원이 많아지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한국어 강사를 구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방학에도 캠프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강사를 구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하시면서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은 강사로 지원을 해달라는 말도 덧붙이셨죠. BTS의 팬이었던 저는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한국어는 듣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에 보조 강사로라도 참여해보고 싶었습니다.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무척 좋아하시더군요. 교수님은 지금 메인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니 캠프 전에 한국어를 조금 더 공부해서 강사로 참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곤 매년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피치라는 친구를 소개시켜 주셨죠. 피치는 호주에서 온 유학생으로 엄마가 한국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잘 맞아 금세 절친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피치가 새로 오픈한 한식당에 가보자고 하더군요. 자신의 새로운 취미가 새로 생기는 한식당에 도장 깨기를 가는 것이라면서요. 저는 한식당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기에 피치의 제안이 고마웠습니다. 자칭 한식 전문가라는 피치와 함께 가면 음식에 대한 설명도 들을 테니까요. 한식당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피치도 한산한 식당이 이상해 보였는지 아마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홍보가 잘 안 됐나 봐. 요즘 웬만한 한식당은 줄을 서야 먹을 수 있는데 말이야 오늘 우리가 운이 좋네라며 좋아하더라고요. 한식당이어서 그런지 주방도 서빙도 모두 한국분이 하고 있었습니다. 피치는 김치치즈 볶음밥을 저는 떡갈비를 주문했습니다. 한식당에서의 첫 경험에 기대가 컸습니다. 잠시 후 음식이 나왔습니다.
떡갈비는 마치 햄버거의 패티 같았고 김치치즈 볶음밥은 김치볶음밥 위에 모짜렐라 치즈가 가득 올라간 모습이더군요. 순간 나도 김치치즈 볶음밥을 주문할 거라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김치가 들어가면 매울까 봐 맵지 않은 떡갈비로 주문한 건데 막상 치즈가 올라가 있으니 먹어볼 만하겠다 싶었거든요. 눈치 빠른 피치는 이미 제 마음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막상 보니까 내 메뉴가 더 맛있어 보이지? 걱정 마. 한국 사람들은 서로 다른 메뉴를 주문한 다음에 나눠 먹거든. 여기 앞접시에 덜어서 떡갈비도 먹고 김치치즈 볶음밥도 먹어봐. 캐나다에선 보통 자기가 주문한 건 자기만 먹는데 한국에선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뭔가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때 피치가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반찬은 왜 안 나오나요?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반찬은 따로 주문을 하셔야 하는데요. 거기 메뉴판 앞쪽에 보면 있어요. 점원의 말을 들은 피치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보통 한식당에서는 반찬이라는 여러 가지 사이드 음식을 무료로 주는데 여긴 이상하네. 오늘은 반찬 없이 그냥 먹자. 저는 반찬이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주문한 음식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제가 주문한 떡갈비를 한 덩이 가져와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피치가 기대에 찬 눈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때? 맛있지? 하지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기에서는 냄새가 났고 간장 맛이 너무 심해 짜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인지 당장이라도 뱉고 싶더군요. 하지만 피치 앞이라 차마 음식을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울고 싶은 심정으로 떡갈비를 오물거렸습니다. 그리고 피치는 김치치즈 볶음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저도 입속에 떡갈비를 처리하면 김치치즈 볶음밥을 먹어야겠다 다짐하던 순간이었죠. 그 순간 피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급히 휴지를 찾아 입속에 음식을 뱉어냈습니다. 설마 김치치즈 볶음밥도 이상한 맛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식을 뱉은 그녀는 다시 떡갈비를 조금 떼어내더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휴지에 음식을 뱉더군요. 너 이 떡갈비 어떻게 먹은 거야? 맛 이상하지 않았어? 그녀는 거의 저에게 소리치듯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떡갈비가 처음이라 원래 이런 맛인 줄 알았다고 했죠. 피치는 이상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주방장에게 한국어로 묻더군요. 사장님, 음식 맛이 좀 이상한데요. 김치볶음밥 맛도 이상하고 떡갈비 맛도 제가 아는 것과 달라서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방장은 영어로 소리 지르더군요. 음식이 맛이 없으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당장 꺼져. 피치는 한식당을 수도 없이 갔지만 이렇게 음식도 태도도 형편없는 곳은 처음이라며 황당해했습니다. 주방장의 위협적인 태도에 우리는 서둘러 계산을 하고 그곳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주방장의 한마디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꽐라 어릴 적 차이나타운 근처에서 자랐던 저는 중국인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했던 욕설 중 하나가 꽐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한식당 주방장 입에서 중국 욕설이 나오더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중국인이라면 더 이상의 시비를 피해야 했습니다. 중국인은 무례한 데다 매우 거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치의 손을 잡고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곤 차 안에서 피치에게 말했죠. 피치, 저 한식당 아무래도 중국 사람이 하는 것 같아. 저희 말에 피치는 깜짝 놀라더군요. 어쩐지 맛이 이상했어. 내가 아는 맛이랑 완전 다르더라고. 한국어로 물어봤는데 영어로 대답하는 것도 이상했어. 어이없네. 아니, 중국인이면 중국집을 할 것이지. 왜 한식당을 하는 거야? 다음엔 진짜 한국 사람이 하는 한식당으로 가자. 그렇게 한식당에서의 첫 경험은 제게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음엔 꼭 한국 사람이 하는 한식당에 가기로요. 방학이 되었고 한국어 캠프가 시작되었습니다. 캠프는 빅토리아 호수에 있는 숲속의 호수라는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곳은 한국의 전통가옥 모습을 안 커다란 한옥이었는데 주변의 경관과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건물이었죠. 캠프 강사지는 다양했습니다. 한국의 대학에서 프로젝트 참여차 봉사활동을 온 순재. 중학교 때 학교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운 뒤 한국어의 매력에 빠졌다는 네티. 토론토에서 동아시아사 박사 과정에 있다는 부르디 독일인이지만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메일인 캠프에 참가하는 청소년 학생들의 배경도 매우 다양했습니다. 캠프는 한국어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아이들만 뽑는다고 하더군요. 한국어 캠프는 열리자마자 마감되던데 캐나다에 한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렇게나 많아. 제 말에 피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캐나다에서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가르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애들이 다른 시간에 딴청을 부려도 한국어 시간엔 다들 또랑또랑하다더라. 할리우드 배우들도 다들 난리잖아. 다른 데는 안 가도 한국은 꼭 간다고. 게다가 요즘 넷플릭스만 켰다 하면 한국 드라마랑 영화가 쏟아지잖아. 그거 보고 한국어 독학하는 애들도 엄청 많아 두고 봐. 이제 조금 있으면 캐나다에서도 한국어로 다 통하는 시대가 올 테니까 한국에 대해선 K-팝밖에 몰랐는데. 이곳에서 사물놀이와 서예, 태권도 그리고 다도 예절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했던 프로그램은 뭐니 해도 김밥 만들기였습니다. 김에 고소한 참기름과 소금을 살짝 넣은 쫄깃쫄깃한 밥을 얇게 펼친 다음 자신이 원하는 속재료를 듬뿍 넣어 돌돌 말았습니다. 비록 김밥 많은 솜씨가 부족해 옆구리가 터지고 속재료가 나올 때도 있었지만 그 맛만은 끝내주더군요. 그동안 김밥이라면 트레이더 조의 냉동김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김밥을 먹어보니 냉동김밥은 김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만든 김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정을 나눈다더니 그 말은 정말 맞더군요. 김밥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 우리는 마음을 나눈 듯 더욱 친밀감을 느꼈으니까요. 김밥을 나누어 먹는 그 순간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세상에 오직 저 혼자만 있는 것처럼 외로웠는데 주위를 둘러보니 바로 옆에 나를 보고 웃어주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왠지 코끝이 찡해지더군요. 부모님과 있을 때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을 타인과 김밥을 만들어 먹으며 느끼다니 제가 생각해도 황당했지만 이건 저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강사들에 비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저였기에 한국에서 온 순재가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순재의 한국어 발음은 정말 섹시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움직이는 그의 목을대를 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침이 꼴깍하고 넘어갔어요. 훤칠한 키에 떡 벌어진 어깨 그에게서 나는 은은한 살냄새는 저를 음란마귀로 만들었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여학생들뿐 아니라 강사진들까지 모두 순재에게 눈독을 들였습니다.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겠죠. 우리의 음흉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는 너무 위험하게 행동했습니다. 식당에 가면 그는 함께 온 사람들을 위해 수저를 놓아주었고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어김없이 나타나 짐을 번쩍 들어주었습니다. 그에게 이런 행동은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았지만 이렇게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를 보지 못한 우리들은 그에게 매일 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캠프에서만큼은 그의 인기가 BTS를 능가할 정도였죠. 부르디는 순재의 인기에 샘이 난다며 투정을 부렸고 그럴 때마다 순재는 씩 웃었습니다. 섹시하면서 귀엽기까지 한 순재를 만나는 재미에 하루하루가 설레었습니다. 순재를 본 뒤 풀리지 않았던 하나의 미스테리를 완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캐나다 여자들이 한국 남자의 목을 매는 지역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이곳이 캐나다인지 한국인지 모르겠던 꿈같은 시간도 끝이 났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캠프에 참가하면서 저에게는 한국어 강사 자격증을 따고 싶은 꿈이 생겼습니다. 피치에게 말하니 다프나 교수님께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에서 한국 어학 연수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피치는 함께 한국에 간다면 더 재미있지 않겠냐면서 같이 지원해보자고 말했습니다.
피치가 함께 가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연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쌓아온 든든한 학점과 한국어 캠프 강사 경력은 우리에게 한국행 티켓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행 티켓에는 또 다른 행운이 숨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다프나 교수님의 프로젝트는 순재의 지도 교수님과 협업하는 프로젝트더군요. 어학연수를 가는 대학은 바로 순재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저와 피치는 환호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가서 순재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순재가 있는 대학에 있는 어학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이 좋아 이곳에 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순재는 제외한 우리를 위해 맞춤형 한국 가이드 역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체험이란 명목으로 매일매일 어울려 다녔죠. 그의 도움과 다양한 경험 덕분에 저희 한국어 실력은 일취월장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순재가 맛집에 가자고 해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낡은 식당이었는데 맛집이라 그런지 가게 앞에 사람들이 줄을 늘어서 있더군요. 잔뜩 기대에 부풀어 식당으로 걸어간 저와 피치는 간판을 보고 동시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이렇게 쓰여 있었거든요.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 장모님 뼈다귀라니 순재가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올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줄까지 서서 먹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 싶어 번역기에 장모님 뼈다귀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습니다. 야속하게도 번역기는 제가 이해한 것이 맞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에 대기한 사람들의 줄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금방 식당 안으로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곳에 데려올 수 있지? 순재에게 드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 차례가 되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재, 난 이 식당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너는 어떻게 우리에게 장모님 뼈다귀를 먹으라는 거니? 제 말에 순재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의 반응은 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죠. 지금까지 그에게 가졌던 좋은 감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내가 설명을 잘했어야 했는데 웃어서 미안해. 여기는 장모님 뼈다귀를 먹는 곳이 아니고 돼지 등뼈를 오래 끓여서 만든 해장국을 파는 곳이야. 사위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싶은 장모님 마음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 간판이 장모님 뼈다귀 해장국인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순재가 우리한테 설마 장모님 뼈다귀를 먹이기야 하겠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점원이 오더니 테이블에 김치와 깍두기 그리고 고추와 양파를 놓더군요.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재는 그녀에게 3명이요라고 말했습니다. 주문을 할 땐 보통 메뉴를 말할 텐데 이곳은 사람 수로 주문을 하나 보네. 벽에 걸린 메뉴판을 봤더니 이곳의 메뉴판에는 딱 3가지만 적혀 있더군요. 뼈해장국, 소주, 음료수. 메뉴가 너무 단순해서 재밌다는 생각이 들던 찰나. 조금 전 주문을 받아갔던 점원이 카트 위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뼈해장국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은 캐나다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초스피드 식당이었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줄이 순식간에 줄어든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장모님 뼈 해장국을 맛볼 시간이 왔습니다. 뚝배기라는 두꺼운 그릇 안에 고기가 잔뜩 붙어있는 뼈가 있었고 국물은 아직도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재가 알려준 대로 뼈를 앞접시에 꺼낸 다음 뼈 주변의 고기를 떼어내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고기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사르르 녹아버리더군요. 이렇게 부드러운 고기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습니다. 옆에 앉은 피치 역시 뼈해장국 맛에 반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뼈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고기를 싹싹 발라내 입에 넣느라 여념이 없었거든요. 한국의 쇠젓가락에 익숙한 피치와 달리 저는 젓가락질에 익숙하지 않아 살을 발라내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손으로 들고 뜯어먹고 싶었는데 차마 순재 앞에서 그렇게 먹을 수 없었죠.
순재는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제 앞접시를 가져가더니 능숙하게 살을 발라내 주었습니다. 나를 위해 고기를 발라내주는 다정한 남자라니. 정말 이런 남자가 현실에 있구나. 순재의 모습에 제 가슴은 다시 두근댔습니다. 순재가 저에게 살을 발라내주자 피치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젓가락질 못한다고 그럴걸. 피치의 말에 우리 셋은 모두 웃었죠. 순재는 발라낸 고기 접시를 제게 주며 함께 나온 간장 소스에 찍어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의 말대로 고기 한 점을 들어 소스에 살짝 찍어 입에 넣었는데 새콤하며 톡 쏘는 소스의 맛과 부드러운 고기의 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소스를 찍지 않고 먹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맛이더군요. 한국 사람은 밥심이라며 순재는 해장 국물에 밥을 말아먹더군요. 저도 그를 따라서 공기밥을 뚝배기 안에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푹 퍼서 입에 넣으니 국물을 머금고 있는 밥이 목구멍으로 술술 넘어가는 것 같더군요. 곧 몸이 뜨끈해지면서 기운이 불끈 솟는 것 같기도 하고요. 뼈다귀 해장국을 먹으니 힘이 솟는 것 같다고 말하자 순재는 이 음식이 소주를 먹을 때 안주로 먹어도 좋고 소주를 먹은 다음 날 숙취 해소를 하는데도 최고인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주변을 살펴보니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엔 약속이라도 한 듯 초록색 소주병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술을 마실 때 피자나 나초 같은 안주를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선 술을 마실 때도 이렇게 건강하고 맛있는 안주를 먹는다니. 이건 술이 아니라 보약이지 않을까 싶던데요. 생각 같아선 저도 소주 한 잔 원샷하고 뼈해장국 한 모금 딱 들이키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저는 술을 못해서 아저씨들이 술을 마시는 모습만 구경했네요. 한국에서의 즐거운 어학연수를 마친 저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어 실력으로 캐나다에 돌아왔습니다. 순재와 행복했던 시간, 낮이든 밤이든 자유로웠던 한국에서의 시간, 어딜 가도 최고의 맛으로 저를 기쁘게 해주었던 한국 식당과 카페들. 그 모든 것을 한국에 둔 채 이곳 캐나다에 오니 정말 사는 낙이 없네요. 생각해보니 저를 행복하게 만든 모든 것들은 다 한국에 있더라고요. 졸업 후 어떻게 하면 한국에 가서 살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겠어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통해 외국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하지만 반대로 여행객들을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해외여행의 필수 요소인 비행기 승무원들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아시아 중에 한국을 가장 좋아한다는 미국인 승무원의 경험담입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 승무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K씨라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한국 승객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으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던 적이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제가 경험했던 한중일 승객들의 차이점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저는 승무원의 꿈을 매우 힘겹게 이루었습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제겐 없었거든요. 물론 미국에서 항공 승무원이 되려면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는 것 외에 특별한 학력 요구사항은 없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공사가 항공 승무원 학교를 나온 사람들을 선호해 채용하는 경향이 있었죠. 물론 전 승무원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저의 약한 신체였습니다. 아무래도 승무원이라면 무거운 짐을 쉽게 나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장시간 비행도 견뎌야 하고요. 그런데 전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편에 속했기 때문에 승무원이 되기엔 선천적으로 불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번번이 퇴짜를 맞아왔죠. 그러나 악착같이 기초 체력을 늘리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 결국 전 작은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드디어 제 오랜 꿈을 이룬 것이죠.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그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항공사가 작은 편이라 알아주는 곳도 아니었고 보수가 두둑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 행복했고 만족했습니다. 또 연차를 쌓아 메이저 항공사로 이직할 계획이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경험을 쌓는다 생각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행에서 펼쳐질 많은 일들이 기대되었죠. 하지만 그런 제 기대와는 다르게 매번 웃을 일만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첫 경험이 바로 중국으로 가는 비행에서였죠. 저는 어느 날 중국행 노선을 배정받게 되었어요. 아시아는 처음이라 설렘 반 긴장 반이었습니다. 혹시나 저의 작은 행동이 승객에게 문제가 되는 걸 수도 있으니 중국의 문화도 공부했었죠. 그날은 기내가 꽉 찰 정도로 많은 승객들이 탑승했었습니다. 중국인들이 끝없이 들어왔죠. 차림새나 대화하는 분위기를 보니 그들은 아마 단체 관광객인 듯 했어요. 그때 분위기와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땐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씻지를 않은 건지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애써 미소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정말이지 미간이 절로 찌푸려지더군요. 왜인지 그날 운항이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륙하기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바닥에 동전이 와르르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리는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 보았습니다. 기내 복도엔 중국 동전이 흩뿌려진 듯 떨어져 있었어요. 이륙하기 전부터 이런 난관에 봉착하니 정말 당황스러웠죠. 이것이 불만의 표시인가 싶어서 황급히 달려가 물어보았어요. 필요한 게 있어서 이러는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돌아온 그들의 대답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관습이라고 했거든요. 이륙하기 전 안전한 운항을 빌며 던지는 행운의 동전놀이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웃기게도 그들은 이것을 모두 우리가 주었으면 한다고 했죠. 전 동료 승무원들을 바라보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 요청에 눈빛을 보냈어요. 그녀들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륙 준비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 그냥 동전을 줍자고 대답했죠.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우리는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동전을 줍는 와중에 정말 화가 났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하는 중국인들의 태도였어요. 우리가 그들의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들어주는 것을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오히려 당당한 태도였죠. 몸매를 평가하면서 치근덕대는 것은 물론이고 은근슬쩍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만지는 등 희롱하는 모습까지 보이더군요. 정말이지 너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선배 승무원에게 이 부분을 읍소해 보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정말 최악이었죠. 믿기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도 가끔 중국행 운항이 걸리면 늘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답니다. 비행기에서 금지된 요구를 무리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좌석 사이사이 음식물을 흘려서 고생할 때도 많았어요. 운항 내내 이상한 채취와 그 음식물 냄새가 섞여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죠. 또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승객을 만나면 답도 없습니다. 그는 굳이 자신이 가져온 라면을 먹겠다며 뜨거운 물을 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라면은 우리 기내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기내에서 판매하는 라면을 먹으면 된다고 말을 해도 어떻게 감히 승객의 말에 대꾸하냐며 그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하지만 단연간의 경험 결과 그들의 말을 그냥 들어주는 편이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뜨거운 물을 내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제게 그 물을 부을 것처럼 협박하는 행세를 했어요. 실제로 몇 방울이 제 팔에 튀기도 했고요. 그는 제 표정과 태도, 모든 게 마음에 안 든다며 집 들어갈 때 뒤를 조심하라며 무서운 협박까지 했습니다. 전 그때 정말이지 트라우마까지 생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하여튼 중국인들은 원래 이런가 싶을 정도로 진상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상적인 중국인을 만나면 오히려 감사할 정도였어요.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지만 또 다른 진상 가족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아들, 딸 하나 그들은 가족 여행을 온 듯 했어요.
그들은 희한하게도 서로 떨어져 자리를 앉았습니다. 아마 애초부터 서로 떨어지게 좌석을 예매한 듯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자기네들 좌석을 붙여달라고 생떼를 쓰더군요. 우리는 당연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러자 그 부모는 순순히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던 순간 한 부모가 갑자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우리를 부르더니 갑자기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겠다며 벨트를 풀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른 승객들은 인상을 한껏 찌푸리고 빨리 해결하라는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그들의 자리를 붙여줄 남는 좌석은 이코노미석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우리끼리 회의를 했죠. 3분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그들은 계속해서 큰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바꿔주지 않으면 비상구를 열고 뛰어내릴 거라고 협박했어요. 결국 우리는 좌석을 업그레이드하여 옮겨주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주변 승객들로부터 항의도 들어왔고요. 우리는 그날 허리가 아플 정도로 사과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정말이지 힘들었던 기억이었어요. 오랜 시간 중국인들로부터 대인전은 퇴사까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힘겹게 이룬 꿈을 쉽게 그만둘 수는 없는 처지였죠. 그렇게 고민하던 중 저는 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중국인과 함께 비행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이에요. 우선 전제의 협박을 하던 중국인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버려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심각성을 알게 된 회사는 저를 일본행 노선으로 변경해 주었죠. 솔직히 처음엔 얼떨떨했습니다. 또 아시아라니 라는 생각이었죠. 혹시 중국과 같은 진상 승객이 많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이번에도 그런다면 정말 승무원을 관둘 각오가 되어 있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운항 중에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냄새 나는 사람도 전혀 없었고 심지어 모두 친절하기까지 했어요. 보딩할 때 승무원들을 바라보며 웃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일본 사람들은 중국인들과 전혀 다르구나 싶었어요. 착륙 이후 빠져나가는 승객분들께 불만족스러웠던 건 없는지 물어보았는데 전혀 없다며 손사래를 치더군요. 참 다들 유하고 착한 사람들이구나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것은 제가 그들의 속내를 몰랐기에 가능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전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서 컴플레인 들어온 게 있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최근에 실수한 기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내용은 별것도 아니었어요. 불친절했다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앞에서 이야기하면 충분히 그 승객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내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인들은 앞에선 괜찮다고 하고 늘 이렇게 뒤늦게 말하더군요. 그런 컴플레인이 비행할 때마다 들어왔어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죠. 일본 노선으로 바꾼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앞에서는 모두 괜찮다고 하면서 웃기 때문에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겠고 참 답답해요. 매번 들어오는 컴플레인 때문에 전 결국 페널티를 받게 되었고 승진이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지상직으로 옮겨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타 항공사로 이직할 기회가 생겼어요. 메이저 항공사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항공사에서 새 꿈을 펼쳐보고자 전 이직하게 되었죠. 처음 배정된 곳은 한국행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제는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일본어와 중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탓에 아시아 쪽에 배정이 난 듯했죠. 그런데 한국 승객들과 첫 운항을 시작한 날, 전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른 상황들이 펼쳐져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한국인들은 우선 비행기를 타면 자기들이 직접 알아서 짐도 올리고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더라고요. 특히 중국인들은 비행기 이착륙 당시 통제를 어기고 자꾸만 일어서려고 해서 난감했는데 한국인들은 언제나 요구를 잘 따라주었어요. 또 신기한 게 다들 짝이라도 한 것처럼 착륙한 후에는 뒷정리를 해주고 나가는데
덕분에 매번 정리하는 게 쉬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기 너무 편했죠. 이전엔 승객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보여왔는데 한국인들에게만큼은 진심이 담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던 중 저는 잊지 못할 한 한국 승객을 만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전 그날 사색터를 뛰게 되었습니다. 비상구 앞에 앉아 손님과 마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유독 그날따라 제가 힘이 없어 보였나 봅니다. 갑자기 한 중년 승객이 제게 말을 걸더군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 걸 알고 있냐고 말이에요. 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그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말이 없었어요. 저도 힘들어서 반쯤 정신이 나간 채로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도착지에 도착하고 모든 승객들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년 남성은 나가지 않았고 저는 그에게 분실물이 있는지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는 갑자기 제게 시계를 보여주더라고요. 시계를 보자 12시 5분이었죠. 자정을 넘긴 지 몇 분 안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가방에서 포장지로 포장된 선물을 꺼내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했어요. 저는 마치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선물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당시 이직한 항공사에서 텃세가 조금 있어서 너무 힘들었고 그날 신체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는데 갑작스러운 선물에 마음이 사르르 녹고 위로받은 기분이었거든요. 그 중년 남성은 자신이 어떠한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제 또래의 딸이 있는데 자기 딸도 승무원이라면서 자기 딸 생각이 나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도 전에 황급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서 떠나는 승객을 붙잡지도 못하고 그냥 보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된다면 정말이지 멋진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때 그 한국인에게 많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답니다. 저는 직급도 오르고 한국인들과 늘 멋진 비행을 하고 있어요. 혹시 그가 이 글을 볼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나중에 우연처럼 만나게 된다면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